제가 먼저 합니까? 네. 오늘 그 건강세상 네트워크에서 마련한 환자관리 주간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일단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환자관리 주간은 전에 그 백혈병 환우회와 그 건강세상 네트워크에서 활동했던 고 김상덕 활동가를 추모하면서 마련되어진 행사입니다. 김상덕 활동가는 아마 많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이식을 하고 투병을 하던 중에 2001년 한국 백혈병 환우회에 들어와서 근리백 약가 투쟁을 저하고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건강세상 네트워크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가 된 것도 당시에 김상덕 활동가가 열심히 했던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암이라든가 그 각종 중증질환 등록제 그리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런 환자가 여전히 그 혜택을 보는 여러 그 제도에 그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활동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벌써 이제 세상을 뜬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가의 그 희귀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세션입니다. 전에는 그 환자 그룹들 그러니까 뭐 통칭 환우회가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항의 그리고 요구가 이 약가 인하로 사실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거는 약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실제 약을 생산하는 단위 즉 제약회사에 대한 항의나 약가 인하 요구 이런 어떤 목소리가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접근성은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공급의 어떤 불안함 또는 그 제도의 어떤 불합리 그리고 또 하나는 나날이 높아가는 약값 이런 것들인데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제도에만 비판의 칼날을 갖다가 대거나 이런 것 같아서 이제 접근성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검토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보건의료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있는데 유독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약값에 대한 약가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도에 대한 어떤 그 개선 요구 또 항의 이런 어떤 목소리가 매우 그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향후에 좀 다른 형태로 다른 좀 시각을 갖고 환자에 대한 그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대표 조선남입니다. 앞서 전 공동대표이셨던 강지성 대표님께서 몸소 겪으시면서 느끼신 바를 인사말로 잘 해주셨어요. 저는 간략하게 인사말 하겠습니다.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를 추모하면서 환자 권리 주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환자 당사자로서 치열하게 투쟁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되새겨 봅니다. 환자는 환자의 권리를 당연히 누리고 있는지 고가 희귀의약품 및 치료 재료 접근성과 간병 실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자 운동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개선 방향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모토로 보건의료가 변화하려고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면서 환자 권리가 외면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고가의 희귀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 발제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고요. 각 발제자분들은 15분씩 발제를 하실 거고, 혹시 모자라신 시간에 대한 부분은 다 발제가 끝나고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은 그때 부연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밀로이드 환우에 김동현 회장님께서 환우에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의약품 이슈를 접근성 이슈를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접속되어 계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이런 자리를 제공을 해주셔서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 질환인데, 이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두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올려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 아밀로이드증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텐데,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다 아밀로이드증이긴 한데, 저희가 관련이 되어 있는 아밀로이드증은 특별히 이 간에서 생성이 돼서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A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TTR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벤스티레틴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특별히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쪽에 어떤 영양을 공급을 하고, 혹은 또 비타민 A를 공급을 해서 안구 쪽에 어떤 영양을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데, 이게 유전적인 이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적인 이유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60대, 70대에 들어오면 고령화로 인해서 이 단백질을 TTR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결국은 돌연변이로 인한 정상 TTR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와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깨지면서 이게 원래 역할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종의 붕괴가 되면서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이게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일종의 섬유질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의 피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체 장기 중에 어디에라도 가서 침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전성 경우에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성이라고 하는 정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 되면서 이런 질환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TTR 아밀로이드, 그래서 ATTR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이 ATTR 아밀로이드증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 신체 장기 중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큰 두 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신경병증입니다. 그러니까 ATTR-PN이라고 하는데, 폴리뉴로패티에서 PN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감각신경, 그다음에 운동신경에서 신경 쪽으로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신에 신경이 마비가 오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ATTR-CM이라고 해서 이건 주로 심장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심근병증입니다. 카디오마이오패티에서 CM인데 이건 주로 심장 쪽에 심장 근육의 벽 안쪽에 이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심장의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유전성 인 경우는 40대까지는 대체적으로 이게 자각 증상이 안 나타나고요. 정상적으로 살다가 4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이 호흡 곤란이나 전체적인 그 혈압이 그 혈관 관계되는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대쯤 되면은 이게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현재까지 평균 생존율은 대략 한 2년에서 3.5년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신경증 PN 쪽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공통적으로 단지 신경증이라고 해서 신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심장 쪽으로도 넘어오고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위, 그다음에 안구. 그래서 전체 전신이 이런 단백질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 질병은 그런 거고요. 국내 실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국내에 등록돼 있는 분들은 아마 최근 기록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대략 한 100명 내외 정도입니다. 현재 국내에 이 종합병원을 통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질환이 원래 희귀 질환이라서 아마 그 의과대학의 교과서에만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정도지 이게 실제 일선 의료진에서 이 병을 경험을 해봤다거나 환자가 있다거나 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환자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진율이 아주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심장학회나 아니면은 그 신경학회를 통해서 이 질환이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선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노인성 ATTR 아밀로이드증 환자가 아주 급증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60대, 70대 고령 환자들 중에 심장 질환 의심자로 내원을 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 받던 환자분들 중에서 지금은 유전자 검사나 이런 진단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ATTR 아밀로이드증으로 인한 심장병이다라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의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201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환자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이 초기에는 많았는데 이 질병 자체가 원래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는 이미 한 100년 이상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 쪽에서도 거의 동일한 정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환회 설립과 동시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이 국내에 이 질환에 대한 그 의료진의 인식이 일단 부족한 상태, 그리고 치료제의 공급이 치료제가 뭐 공급이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 뭐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바로 이 국제 아밀로이드증 연합회라는 2018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여기랑 연결을 바로 시도를 해서 2019년 설립과 동시에 저희도 준회원으로 일단 가입을 하고요. 그래서 회원국이 되고 이 연합단체를 통해서 이 질병에 대한 가장 최신의 소식, 바로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현황을 저희들이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치료제의 어떤 뭐 임상 진행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뭐 FDA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를 같이 맞출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이 아주 극소수의 환자들이 사실은 무지의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그로 인한 뭐 공포감 이걸 해결하는 데 상당히 나름 이 환회가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뭐 이 지금 간담회 주제가 고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ATTR 아밀로이드증 중에서 이 ATTR-CM이라고 하는 심근병증에 관련된 최근 국내의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이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저희 환자들의 입장에서의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제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ATTR 뭐 그 전에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ATTR-PN이라고 하는 신경병증은 유럽하고 북미 쪽에서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그 환자들이 이 치료라든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제가 먼저 이쪽이 개발이 되었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2018년도에 그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일본 뭐 이쪽에서 허가가 나는 동시에 한국도 거의 조금 늦었지만은 비슷한 시기에 식약처를 통해서 ATTR PN 쪽의 치료제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보험급여를 사실은 받았고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과정으로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받게 되었고 그래서 다행히 이 ATTR PN 쪽 계열의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한국에서 이 ATTR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비율을 보면은 이 신경병 쪽에 관련된 환자는 10% 내지 15%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고요. 전체 환자 중에서 나머지 한 80에서 85%는 ATTR-CM 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병 쪽으로는 치료제가 사실은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신약이 임상이 끝났지만은 허가를 받지를 못했는데 2018, 2000 몇 년도인가요? 아마 201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 무렵에 FDA에서 최초로 그 ATTR-CM 치료제가 승인을 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미나 유럽, 일본 쪽에는 이 약들이 신속하게 아마 보험 그 과정을 통해서 급여 과정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2020년부터 이미 그쪽에 있는 환자분들은 이 약의 접근성을 확보를 하게 되었고 국내 경우는 이건 좀 늦었는데 이게 화이자 쪽에서 개발된 약이지만 화이자가 신청을 해서 일단 식약처로부터 허가는 작년에 2020년 8월인가에 허가를 받게 됩니다. 허가는 받았고 나름대로 일찍 받은 편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급여 등재 과정에서 지금 1차가 아마 거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다시 서류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게 배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 주제하고 관련된 이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ATTR-CM과 관련된 국내에서 왜 이 보험급여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설명을 드렸지만 ATTR-CM은
이 TTR이라고 하는 단백질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노인성 연령이 많아지면서 생길 수가 있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문제점은 이 ATTR-CM이라고 하는 이 진단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오진도 많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평균 한 3년에서 5년 정도 확진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최초 진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상급 병원에서 한 3군데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단 진단이. 근데 문제는 정작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시간, 본인은 자각 증상을 느꼈고, 그 다음에 확진을 받는 데까지 또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생존 가능성은 한 2년 내외로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그 시기에는.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선 상급 병원에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게 현재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ATTR-CM하고 관련해서는 앞서 잠시 설명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치료제가 없었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작년에 화이자가 ATTR-CM으로 FDA 승인을 받게 되고 유럽, 일본 이쪽에서는 이미 급여 변경 과정이 끝났고요. 근데 한국은 지금 허가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이 ATTR-CM은 이미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심혈관계의 사망자나 그다음에 입원에 대한 이런 위험 감소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임상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국내 85%에 해당되는 이 ATTR 아밀로이드증 환자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치료제에 해당됩니다. 근데 빈다맥스가 지금 국내에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슈들이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우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급여를 급여에 등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적당성 평가가 아마 최초로 걸리는 문제 같은데요. 그 전에 일단 이 아밀로이드증 환자들도 다 희귀질환에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 특례에 그 속해 있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진료받는 시에는. 근데 이제 희귀질환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 입장에서의 법적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2016년 이 제정이 된 희귀질환 관리법이 있죠. 이 희귀질환 관리법이 제정이 되긴 했지만은 이 관리법상에서 희귀질환 치료제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해당 법안에서 사실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제도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특례 조항들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진료상 필수 약제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책략 제도, 그다음에 위험 분담제 이런 등등의 그 특례 조항을 둠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또한 실제 그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그 출발점은 바로 이 희귀질환 관리법,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특례 조항들, 그리고 이것의 실질적인 조항의 미비한 점이나 아니면은 그 운영상에 경직되어 있는 운영
뭐 이런 측면들에 대한 이게 저희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이고 이게 결국은 신약이 허가를 내주고 나서도 실제로 이게 급여가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희귀질환의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꽤 치명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은. 그래서 문제적이 뭐 혹은 나름대로 건의사항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를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 분담제라는 게 있는데 이 위험 분담제의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 좀 유연하게 정부가 이 부분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위험 분담제의 원래 취지는 그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위험 분담제가 적용된 국내의 약제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항암제들은 여기에 적용된 사례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희귀질환 관련된 치료제는 거의 이 위험 분담제를 통한 그 혜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질환의 경우 대상 환자가 사실은 뭐 소수이기 때문에 아마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에 상당히 아마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제약사가 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했던 것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적정하게 이 약값을 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서로 이견이 아마 조율하기 어려운 측면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귀질환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을 너무 경직되게 이 정부나 이 제약회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 사이에서 환자들은 사실은 결국은 사각지대에 계속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는 정부에서 주로 이 급여 아마 평가를 하는데 적용을 하는 비용 효과 이 관점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만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 환자를 고려해서 평가 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분담제도 그러한 취지로서 원래 그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정부 관계자들이 그리고 제약회사도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진행을 해주셔서 조금은 그 환자들의 사각지대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현행 그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조항이 그게 있는데 사실은 이 적용이 너무나 말하자면은 이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그 현황을 보니까 이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의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용하는 환자 수가 20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가면은 평가 면제제도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희귀질환 중에서도 초희귀질환, 실제 정부가 인정을 하는 희귀질환은 2만 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희귀질환관리법상에서 특례조항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는 사실은 너무나 협소하게 운영을 하는데 200명으로 줄여버린 거죠. 2만 명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경제성을 입증을 하기가 제약회사들은 뭐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정부가 그래도 법으로
그런 규정으로 정해놓은 2만 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도 임의적인 숫자이긴 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도 이게 통용이 되는 숫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2만 명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조금은 이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예컨대 그 산정 특례 제도가 이미 있으니까 그 대상에 속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이 희귀질환 치료제가 이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끝인데 또 이 희귀질환 치료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선등재하고 후평가를 하는 제도가 뭐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보험급여 모델은 이런 선등재 후평가 모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평가 뭐 후등재 이런 방식이겠죠. 그런데 이 희귀질환 치료제들은 사실은 보험급여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뭐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 질환의 경우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암으로 따지자면 몇 기 이상 올라가는 아주 티핑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저희 쪽에서도 2기를 넘어가지 않는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처방받기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허가를 해놓고도 보험급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환자들은 뭐 대체제를 찾아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뭐 현재까지 가장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또 신약이라는 게 치료제라는 게 되게 고가입니다. 저희 경우만 하더라도 이 현재 예상되는 약가들은 이전에 하나 허가가 났던 약가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대략 미화로 $US 한 25만 불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끊임없이 복용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1년에 3억 정도씩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뭐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하는데 근데 대다수 의료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들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에서도 일을 뭐 줄여 나가는 상황이고요.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더라도 줄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게 환자들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뭐 제약사 입장에서는 고가의 이 치료제를 우선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테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가격의 적정성을 계속 논의를 할 거고, 그렇지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접근성을 우선 좀 높여달라. 그러면은 선등제를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우선 보험급여를 환자들은 적용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치료 효과와 그다음에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약값에 대한 이 시비라든지 막연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환자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에서 조금은 뒤로 물러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등제 후평가제도 이와 같은 내용 형식도 보험급여 모델에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네, 김동현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아밀로이드 환우회의 그 희귀 질환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부와 어떤 입법 기능을 하는 단위에서 그 지금 현 제도의 탄력적 그 경직된 제도 법률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그 희귀 질환 그리고 유병률이 낮은 이런 질환에 대한 좀 선등재 후 평가 방식의 그런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국 그 선천성 심장병 환우회 그 안상호 대표님의 말씀을 발표를 듣겠고요. 안상호 대표님은 지금 흉부외과 필수 치료 재료 접근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선천성 심장병 환우회 안상호입니다. 저희는 이제 심장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구조에 이상이 있는 질환입니다. 일부 병명을 제외하면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심장 판막증과 같은 후천성 심장병도 마찬가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심장이나 혈관을 교정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심장병 환자들은 무엇보다 수술에 사용하는 치료 재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 환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 인공혈관을 공급하던 치료재료 회사가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2019년 심장병 어린이들의 심장 수술이 중단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치료재료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모였고 인공혈관 등과 같은 소아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내에 대체할 치료재료가 없어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치료재료 등을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국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여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나 성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공심폐기, 에크모, 캐뉼라, 인공혈관, 인공판막 등의 다양한 치료재료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몸 안에 이식되는 치료재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 외부에서 사용하는 심폐기, 에크모 등의 다양한 치료재료 역시 환자가 깊게 마취된 이후에 수술실 안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환자나 보호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나 가슴 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 등과 같은 치료재료는 환자가 치료재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작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치료재료는 선택은 고사하고 그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으며 어떤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치료재료를 자신의 몸에 이식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보다 나은 신약이 있지만 사용하기 어렵다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과 의사는 있지만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재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흉부외과 의사는 없습니다. 손에 주어진 치료재료로 최선을 다해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수술에 임할 뿐 최악의 경우에서도 보다 나은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흉부외과 의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접근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환자들은 많지만 치료재료의 접근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순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공혈관 공급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기 1년 전이었던 2016년 우리는 왜 80년대 조직 판막을 써야 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내의 인공심장 판막의 상한 금액이 낮아서 국내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일부 저개발 국가에만 공급하는 80년대 초에 개발된 구형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고 국내 환자들에게 이 인공판막이 이식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후 2017년
인공 판막의 상한 금액을 약 17% 인상해 주면서 81년도에 개발된 인공 판막은 더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장난 판막을 떼어내고 인공 판막으로 치환을 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80년대 조직 판막을 써야 하나라는 기사가 올라왔던 2016년 말에는 석회화를 감소시키고 판막 치환 후 시술을 통해 재판막 치환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막이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심장병이라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와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보다 기능이 개선된 인공 판막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국내에는 공급이 되지 않으니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공 판막 상한 금액을 17% 정도 인상해 주면서 81년도에 개발된 판막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 공급되는 인공 판막들은 20년 이상 오래전에 개발된 판막들입니다. 현재 인공 판막의 상한 금액은 29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비해 금액이 매우 낮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치료제로 회사는 새로 개발된 인공 판막은 외국에서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한 금액은 비록 낮더라도 가치평가를 통해 최대 50에서 100%까지 가산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따져 물어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치평가를 통한 가산으로는 공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나 비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 사용되는 판막은 수술 방법이 달라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가격을 새로 산정할 수 있지만 기존의 수술 방법에 사용하는 인공 판막들은 내구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도 과거에 정해진 상한 금액 이상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심장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 판막의 가격은 고가의 약제를 필요로 하는 암 환자,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한 달치 약값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심장 판막증으로 판막 치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외국에서는 새로 개발된 보다 좋은 인공 판막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국내에서만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그려집니다. 40년 전 개발된 인공 판막이나 20년 전 개발된 인공 판막, 이제 새롭게 개발된 인공 판막들이 거의 모두 동일한 가격을 인정해주는 현재의 상한 금액이 과연 문제는 없는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 기술 혁신 등 입증 자료를 통해 개선된 부분을 증명하면 가산해주겠다는 가치평가로도 현실적으로는 가산받기 어렵다면, 이로 인해 국내에는 신제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치평가 기준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환자가 알지 못해 요구하지 못해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있는 치료제료 공급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단체와 흉부외과학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치료제료는 심장병 어린이들과 성인 환자들의 생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한국선천성 심장병 한우회의 지금 그 치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치료 재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어떤 제도의 경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선 연구원께서 지금 이 고가 희귀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접근성과 관련해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생산, 공급의 공공성 측면에서 현재 논의해봐야 될 지점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건강연구소 김선입니다.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를 맞아서 건강세상 네트워크가 준비한 환자권리 주간 행사에서 이렇게 환자단체 대표님 두 분과 한자리에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다니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지난 5월 11일 오랜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고 남이섭 변리사님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남이섭 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네, 김선 선생님이 그 돌아가신 남이섭 변리사 그분은 저기 앞서 강주성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글리백 투쟁할 때도 그 지재권 관련해서 열심히 함께 하셨고 이제 이후에 그 저기 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어렵게 활동 복귀하셨는데 이제 백신 문제 터지고 하면서 같이 김선 연구원하고도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그 지재권 접근성 관련해서 강의도 준비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마치시고 얼마 전에 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김선 연구원께서 그때 그 같이 했던 그 활동의 기억들과 함께 또 다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고요. 예. 이해를 당연히 해 주시겠죠. 네,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예. 네, 읽겠습니다. 남이섭 변리사님은 지적 재산권에 반대하는 변리사로서 20여 년간 한국의 지식 접근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약품 접근권 운동이었고 20여 년 전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 접근권 투쟁 당시에 강제 실시 청구를 주도한 것도 그였습니다. 20여 년 활동 기간 동안 10년 가까이 암투병을 하셨으니 활동 기간의 절반 동안은 그 스스로 환자 정체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 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대표님 그리고 개회 인사를 해주신 강주성 선생님, 고 김상덕 활동가까지 당신과 가족의 건강만 챙기기에도 벅찬 분들께서 무능하거나 무자비한 국가와 기업을 견인하면서 시민사회를 이끌며 투쟁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과 같은 건강권 그리고 의약품 접근권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전 몇몇 환자단체 대표님들과 두 차례 사전 준비회의를 가졌습니다. 막연하게 짐작만 했던 서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였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 역시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고민은 이미 앞서 두 분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나눠주셨으니 연구자로서 제가 할 몫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념적인 지점들을 짚어내는 게 아닐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점은 저는 오늘 해답을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지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환자와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였고 환자이고 환자가 될 것입니다. 환자가 아닌 시민은 없습니다. 모든 환자의 경험과 인식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환자도 다른 환자들과 온전히 동일한 경험과 인식을 갖지 않습니다. 개별 환자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묶어내는 것이 환자단체와 환자운동의 역할이라면 현재 환자가 아닌 혹은 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지지를 엮어내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일 것입니다. 글리백 투쟁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환자운동으로 평가됩니다. HIV 에이즈 감염인이 아니라 암 환자가 단순히 급여 보장을 넘어서 약가 인하를 주장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환자단체는 당시 글리백 제조사인 노바티스로부터 약가 인하 투쟁을 접으면 환자 부담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물밑 제안까지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환자 부담 비용을 넘어 건강보험 약가가 사회적으로 나아가 다른 나라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글리백 투쟁은 훌륭한 모델이지만 모든 환자운동이 그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라야 할까요? 2018년 간암치료제 게르베 리피오돌 그리고 2019년 소아신장수술 치료재료인 고어 인공혈관의 공급 중단 사태를 떠올려 봅니다. 간암 환자들 그리고 소아심장병 환우 부모들은 정부의 가격을 인상해서 공급을 정상화하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 아닐까요? 두 사태에서 공히 정부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리고 제조사가 가격 인상 요구를 하기 전부터 해당 치료제와 치료재료의 생산, 수입, 공급 상황과 사용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책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환자단체나 의료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급 중단 사태를 예견하고 정부에 수차례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리 대비를 하려 했어도 정부가 가진 수단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리미리 가격을 인상해줬으면 되었을까요? 얼마나 인상을 해줬으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가격을 얼마나 인상해주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는 생산량도 늘리고
규모가 작아서 매력이 없다는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를 하지 않는 걸까요?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해 줄 수 있도록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도 식약처가 직접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정부는 할 일을 다 한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바로 두 번째 지점, 접근성과 연구개발 생산 공급의 공공성이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권은 건강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는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마다도 다양합니다. 2000년대 초 글리백 투쟁 당시에는 한 알당 25,000원이라는 약값에 우리 모두 혀를 내둘렀지만 2021년 현재 우리는 해외에서 1회 투약에 20억 원이 넘는다는 유전자 치료제를 막 국내 허가한 참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의료기술이 연구개발, 생산, 공급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비싸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다른 한편 필요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2016년 폐암치료제 한미올리타, 그리고 2019년 골관절염 치료제 코오롱 인보사의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지 않은 의료기술이 혁신으로 둔갑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 규제 완화를 쏟아부은 결과는 결국 안전성 우려에 따른 시장 퇴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의료 공급자를 믿고 투약한 환자가 자신의 몸으로 오롯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국가 경제발전 수준이나 건강보험 재정의 여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료기술을 어떻게 연구개발, 생산, 공급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가치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그를 위한 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돈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연구개발과 생산과 공급이 좌우되는 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의료기술이 연구개발, 생산, 공급되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게르베 리피오돌 사태나 보어 인공혈관 사태는 단지 건강보험 재정과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술 연구개발, 생산, 공급 체제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진 수단, 그리고 제도적인 총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생산과 비용과 규제라는 세 가지 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보건의료 체제와 생산 체제와의 연계까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건의료 정책이나 건강보험 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산업정책이나 지적재산권 정책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할 때 어떤 의료기술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포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보건의료기술입니다. 앞서서 제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합쳐서 의료기술이라는 표현으로 슬며시 바꿔 사용하는 것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의약품 접근권이라는 표현을 흔히 써왔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건강권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의약품과 같은 의료 제품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어 온 전 세계적으로 오랜 합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는 단순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같은 의료 제품이 아니라 시술이나 처치까지 포괄하는 의료기술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카티와 같은 치료법들은 사실 제품이라기보다는 처치, 기술에 가깝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해 보면 제품의 형태로 제조를 해내는 기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지식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기존의 지식이라는 토대 없이 새로운 지식을 개발,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지식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공적인 것이며 누군가가 독차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자연스럽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특허권, 지적재산권 제도입니다. 사유화, 상업화할 수 없는 지식을 그렇게 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권장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 공통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굳어진 것은 불과 25년 전의 일입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설립과 트립스라고 하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무화 이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은 민간 기업에 의해 연구개발 생산 공급되고 있고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독점이 없으면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보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지만 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생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정부도 환자도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글리백과 푸제온 투쟁 때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 우리는 누구를 살릴 것인지에 관한 결정 권한을 기업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강제 실시 제도를 논의했습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트립스를 유예하자,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을 유예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공적 자금으로 개발된 모더나 백신이, 그리고 영국 정부의 세금으로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더나의 것이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고 남희석 변리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료기술의 공공성 복원과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적재산권 공개 특강 시리즈를 기획해 진행하셨습니다. 시장 가격을 대체하는 대안적 보상체계, 건강영향 평가를 통한 보상체계와 의약품 생산구조의 변혁이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지난 20여 년간 논의되고 발전되어 온 주제입니다만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과 그에 기초한 기업 맘대로의 가격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제도가 자체로 잘 기능한다면 왜 정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세금 혜택, 각종 인센티브, 규제 완화 혜택을 주고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충분히 좋은 치료기술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희귀 필수 의료기술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데 왜 여러 거대 기업들이 너도 나도 희귀 필수 의료기술의 개발에 뛰어드는 걸까요? 건강 측면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지 그 영향을 측정해서 보상하는 제도는 어떨까요?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얼마고 중국에서는 얼마라더라. 미국에는 언제 얼마나 공급을 했는데 한국에는 공급을 안 하는 이유가 연구개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라더라.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싸고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국가들이 기업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왜 국가들이 경매하듯이 서로 경쟁해야 하나요?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만큼,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대로 GDP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내어놓고 개발자를 보상하는 제도는 어떤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 그리고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가능성을 열어젖혔습니다. 글리백 투쟁 이후 20년 한국의 환전동과 시민사회 운동은 어떤 비전을 가져가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 연구원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약이라는 것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인데 환자들이 먹지 못하는 약은 약이 아니다라는 어떤 글이 생각납니다. 강주성 대표님이 책에서 쓰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글귀가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왔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백신 접근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들과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향후 이런 감염병 팬데믹이 반복된다고 WHO는 예견하고 있고, 다른 각국 나라들에서도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와 더불어 이제 빅데이터가 한창 이게 제약 산업에서 이용이 되고 있어서 향후는 이 먹는 치료제로서의 의약품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어떤 진단 방법과 진단 기기, 이런 치료 재료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고가, 최첨단을 달려가는 그걸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거기서 또 빈부에 따른 차별적 공급이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를 첫 이제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간담회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싶은 그 목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 속에서 가장 이제 환자의 당사자 정체성으로 그 치료 재료와 의약 고가 희귀 의약품의 어떤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는 아밀로이드 한우회와 한국 선천성 심장병 한우회 이 두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동안 의약품 접근권에 대해서 공부도 하셨고 활동을 해오신 그 김선 연구원님의 발제를 요청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 그 세 분 발제자님들한테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또는 마이크를 그 스피커를 그 켜신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채팅창에 그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하겠다라고 그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구글로 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좀 먼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그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읽고 너무 이게 어려운 질문이어서 지금 김동현 회장님 비롯해서 그 안상호 대표님, 김선 연구원께서 한번 대답을 본인이 그동안 활동해왔던 경험해왔던 그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부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자, 보호자, 시민은 언제, 그러니까 정책 단계 중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환자, 보호자, 시민은 언제든지 그 환자가 될 수가 있고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서 사람으로 통칭을 하자면 이 정책 단계 중에 의약품 접근성, 의료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그럼 안상호 대표님 뭐 하실 말씀 모르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주제인가요? 질문. 그걸 잘 몰라서. 네. 뭐 답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그게 계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김동현 회장님은 앞서 그 선등제 후평가에 대한 그거를 제안을 하셨었고 또 어떤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제도적 정책 단계 중에 그 참여가 필요하다, 한의회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고민을 하셨던 그 기억이 있으시면은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 연구원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까요? 김동현 회장님 먼저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카메라네 저기. 예, 그 뭐 질문은 되게 어렵고요. 사실은 그 어느 단계에 어떻게 참여를 할 건가 이런 논의,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하자면은 그 혜택을 받는 입장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좀 이 수세에 몰려 있고 혹은 적극적으로 뭔가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들보다 제가 초기부터 이 단체를 생각을 하면서 초기부터 고민했던 지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왔느냐 하면은 현재 이 희귀질환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뭐 다들 깜짝 놀라듯이 희귀한 질환입니다. 이게 뭐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건 뭐 천형이나 사형선고죠. 이게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 치료제가 있는지 혹은 치료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치료제에 접근이 가능한지, 그다음 접근이 가능하다면 얼마에 이걸 복용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그 무지의 상태.
그게 이 희귀 질환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흐르는 키워드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사실은 공론의 장으로 끌어나가는 것은 단지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식의 제안을 한다거나 이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느껴졌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 자신들, 그다음에 환자 단체,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환자 당사자였기 때문에 확진을 2014년도에 받으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들 되면 대부분 자기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뭐 더 중요한 거는 병 자체를 다 뭐 의료인이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이해는 못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그 환자들 자신과 가족들 주변에 이 환자를 케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무지 상태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동정심으로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깨뜨리는 요 기초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사실 공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치료제에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치료제의 국제적인 현황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현재 뭐 국내에 들어와서 시약처가 허가해주고 보험해주고 여기에 목매달고 기다리고 그 과정에 회의에 참석하고 이거는 뭐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 전에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하거나 제약회사를 상대로 압박할 수 있는 그 카드는 환자 자신과 환자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 능력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 그 보험 등재까지 마친 저희 쪽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ATTR-PN이라고 하는 핀다켈이라고 하는 그 화이저 제약에서 만든 약이 있습니다. 고가로 들어왔죠, 한국에. 하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화이자의 빈다켈이라는 약은 미국에서는 FDA에서 승인이 거절당한 약입니다. 초기에 신경병증으로. 그래서 그거 대신에 다른 이노트선과 엑시아라라고 하는 다른 제약회사들이 자기들 신약을 개발을 해서 FDA의 승인을 마치게 되는 거죠. 다른 이제 기존으로 작동되는 신약들인데 하나는 그 mRNA 방식으로 작동되는 약이고 두 가지는 그렇고 파이저 약은 이거는 말하자면은 트랙 속에서 불안정한 단백질을 구조를 보강을 해준 일종의 보철을 하는 방식의 약인데 이런 기술적인 차이들이 존재를 하고 신약 개발의 현황들이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추적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환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단지 뭘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왜 화이자는 지금 국내에 승인을 받았는데 엑시아나 이노트선 같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이미 승인이 나서 유럽, 북미 그다음에 일본 등지에서 다 승인 난 게 한국에는 못 들어오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첫째는 이런 약이 있다는 것을 정부한테 압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약회사들을 동시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이자가 너무 비싸게 약값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경쟁이 돼야죠.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니까 임상 2단계, 3상까지 진행된 것, 뭐 이런 약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를 해서. 이 희귀약품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이 신약들, 특히 희귀질환이지만은 알려지지 않아서 희귀질환이지 이게 이제는 말하자면 의학 수준이 의료 수준이 워낙에 향상이 됐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뭐 잠재적으로 다 환자다라는 그냥 말로 공으로서만이 잠재적인 환자가 아니고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사실은 잠재적으로 환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새로 개발을 할 그 동기는 제약회사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초기에 단지 누가 빨리 독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가의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환자단체들이 더 자각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접근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구조만으로는 사실 좀 약한 측면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연대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 희귀질환이라는 게 이게 우리만 격리돼서 우리나라만 아주 뭔가 천벌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느냐 이런 이 염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 나가는 이웃 일본에는 이미 수천 명의 환자가 있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럽에는 이미 100년 전부터 환자들이 나와 있더라. 이런 사항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 2018년도에 사실은 이런 연대의 그 자각을 통해서 그 유럽의 이 주된 환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아밀로이드증 연합회를 만들자라는 게 2018년도에 회의가 있었고 다행히 제가 이 회의에 초기부터 참석을 하게 되는 기회가 와서 참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연대를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환자들이 각 나라마다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의 그 독점적인 지위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부가 어떤 이런 면에서 좀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제약회사를 한국 관우에만 압박을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제를 전 세계 이슈화해서 전 세계 연합에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니까 거기에 동시에 압박을 가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앞서 원래 질문은 사실은 이런 논의에 환자단체나 환자들이 어느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형식이나 방법의 그 모양새 문제보다는 먼저 지금 이 문제들은 그러니까 환자들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우리들만의 격리된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무인도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일단 국제적인 연대, 그다음에 새로운 이 현황들에 대한 업데이트 이것을 공유하면서 이 정보를 정부랑 공유를 해야죠. 정부랑 공유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제약회사는 사실은 그 투쟁의 대상이라고 보면은 저희 환자 입장에서는 눈물 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제약회사는 우리 제주가 맞고 그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우리가 쓸 수 있는 압박 카드를 내밀어야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대체제들이 존재하는 상황들에 대한 그런 거를 공론의 장을 자꾸 열어가면 제약회사들도 그렇게 독점적으로 나오지 못하겠죠. 말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동현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사를 어쨌든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국제연대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환자들과 정부 공유와 업데이트 그리고 정부도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좀 큰
담론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예, 의약품 접근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한테도 비슷한 고민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선 연구원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드는 생각을 공유를 하면 말씀 주신 바대로 사실 여러 참여의 주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참여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 뭘 위해 이제 참여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발표에서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듯이 환자는 저 사람은 환자고 저 사람은 시민이고 저 사람은 보호자고 이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사실은 시민이자 환자이자 건강보험 가입자이자 모든 정체성을 사실 갖고 있는 거고 그 참여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해 당사자로서의 이제 참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조금 더 큰 범위에서의 어떤 집단을 대표하거나 그 사회 전체의 이제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고민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요소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는 이제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치면 이제 모든 단계에서 사실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겠죠. 환자든 시민이든 이제 보호자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버넌스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참여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공무원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전문가들을 왜 이제 사회적으로 양성을 하는가? 모든 지금 환자들이 반드시 경제성 평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시민들이 믿을 만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그 믿을 만한 구조가 이제 우리는 이제 감시를 하고 잘하는지 투명하게 이제 감시를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직접 다 참여하는 거를 원하지는 어느 누구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은 이제 김도현 선생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참여를 얘기할 때 사실은 대부분은 정부, 공공기관, 이제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사실 참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의료기술이라는 거는 의료기술의 생산과 공급, 연구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민간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정작 중요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누구한테 어떤 가격에 얼마나 공급할지는 철저히 이제 사실 민간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왜 어떤 약을 개발할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개념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그러한 시도들이 있고 연구개발 결정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 환자들이 이런 약은 왜 개발하지 않느냐 실제 그랬던 환자운동의 역사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전체 이제 의료기술의 생산, 연구개발과 생산과 공급 체제에서의 공공성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당사자는 정부고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거. 무조건 이제 민간 기업에만 다 맡겼을 때 우리가 그 민주성을 담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기업의 비민주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놓치게 되는데 당연한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비판의 시각을 잘 벼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선 연구원의 답변 답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 가지고 있던 고민들과 생각들과 그동안 경험하셨던 지점에서 말씀들을 잘 해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채팅창에 그 어떤 올라온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간담회는 이렇게 마쳤으면 하는데 저희가 내일 3일에는 그 오후 4시부터 그 간병 문제 현주소 그리고 뭐 해답은 이 주제로 간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발제 선생님들 여러 단위의 선생님들 모시고 좀 들어볼 건데요. 내일도 오늘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 아밀로이드 한우의 김동현 회장님과 그리고 한국 선천성 심장병 한우의 안상호 대표님 그리고 정말 바쁘실 때 뭐 다들 바쁘시겠지만 시민건강연구소 김서은 연구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사실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환우회들과 환자 단체들과 이런 어떤 건강권 문제나 의약품 문제나 어떤 제도적 문제에 있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접점을 좀 많이 늘려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선생님과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그 연이 닿은 것도 정말 좋은 기회이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소통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상호 대표님은 저희 건강세상 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하셔서 계속 그 자리를 좀 지켜 주셨으면, 그리고 그 고민하고 계신 문제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그동안 많이 못 만들었던 게 많이 죄송스럽고 하더라고요. 이 간담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김선 연구원과도 제가 고민하는 것, 그리고 건세가 고민하는 것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너무 바쁘셔서 제안 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그 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